2009년 2월 정선의 겨울 끝자락. 그날 밤은 숨조차 조용히 삼켜버릴 만큼 적막했습니다. 그런 밤 정민희 씨의 휴대전화가 단 한 번 20초 동안 울렸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린 마지막 목소리는 짧았지만 치명적인 절규였습니다. 35만 원만. 그 한마디는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에서 흔들리던 마지막 구조 신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20초가 끝난 뒤 민희 씨의 세상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집에는 안경이 있었고 외투도 지갑도 신발도 그대로였지만 정작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마치 실종이 아니라 어딘가에 압수된 것처럼. 흔적은 지나치게 정갈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딸 정서윤은 전화를 수십 번 걸며 울먹였지만 돌아온 건 단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 가족을 긴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문턱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9년 2월 어느 아침, 딸 정서윤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같은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전날 밤 그 짧은 통화 이후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는 전화. 불안은 서서히 공포로 변했고 서윤은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로 1시간 거리. 평소라면 익숙한 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느리게만 흘렀습니다. 창밖에 눈 덮인 산들은 지나치게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의 시선은 가장 먼저 현관문에 멈췄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외출할 때 항상 문을 잠그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난방이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2월 정선의 추위는 유난히 매서웠고 난방 없는 집은 마치 냉동고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서윤은 조심스레 불러봤지만 집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그 어떤 생활 소음도 없었습니다. 집 안의 공기 자체가 멈춰 있는 듯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자 싱크대 위에 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물기는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는 설거지를 미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엔 바로 싱크대를 정리하던 사람. 그런데 컵 하나가 그대로 마치 손에 쥔 일을 갑자기 멈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은 더 이상했습니다. 소파 위에 리모컨, 탁자 위에 신문. 모든 것이 지나치게 가지런했습니다. 급히 나간 사람의 집이라기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리해둔 채로 사라진 집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은 가장 결정적인 물건을 보았습니다. 엄마의 안경 3개, 거실 탁자 위에 독서용 안경, 침실 화장대 위에 일상용 안경, 현관 신발장 위에 외출용 안경. 모두 제자리에, 모두 그대로. 서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는 고도근시였습니다. 안경 없이는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엄마가 안경 3개를 모두 두고 나갔다는 건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겨울 눈 덮인 정선에서 말이죠. 침실 옷장을 열자 외투들도 그대로였습니다. 겨울 패딩, 두꺼운 코트 모두 untouched. 신발장에도 평소 신던 신발들이 모두 그대로. 지갑까지 화장대 서랍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자 하나 빠져있는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입던 면 잠옷. 엄마는 잠옷만 입고 안경도 없이, 외투도 지갑도 신발도 없이 한겨울 새벽에 사라진 것입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데리고 나갔거나 엄마가 너무 급박한 상황에 쫓겨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뛰쳐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집을 조사하러 왔을 때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조심스러운 분이셨어.
밤에는 절대 혼자 안 나가셨어. 이건 평소하고 너무 달라. 마을의 작은 목소리들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몸싸움 흔적도 강제로 끌려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깨끗함이 더 불길했습니다.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자발적 실종이라고 보기엔 가져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강제 실종이라기엔 너무 조용하죠. 어둠이 내리고 눈이 다시 쌓이기 시작한 밤. 서유는 엄마의 안경을 손에 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만 원만. 엄마의 마지막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도, 그날 밤의 급박함도, 그리고 사라진 이유도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2009년 2월 22일 오후였습니다. 정선경찰서 형사과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담당 형사는 처음엔 평범한 가출 사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시골에서는 가족 간 다툼 후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신고 내용을 들을수록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45세 여성이 한겨울에 잠옷 차림으로 안경도 없이 지갑도 신발도 두고 사라졌다는 것. 이건 절대로 평범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동거남 박기로 48씨를 소환했습니다. 실종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기본 절차였습니다. 기로 씨는 다음 날 오전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거친 손, 그을린 피부, 생선 비린내가 밴 작업복. 시골에서 흔히 보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형사들은 곧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태도가 지나치게 담담했던 것입니다. 12년을 함께 산 여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도 말이지요. 실종 전날 밤 2월 20일 저녁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집에서 소주 한두 잔 마셨습니다. 미니도 같이 있었고요.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지나치게 간결했지요. 다툼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TV 보고 술 마시고 그랬어요. 21일 새벽은요? 기로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새벽 4시쯤 일어났는데 미니가 밥을 차려놨더라고요. 아침 먹고 강릉 가려고 나가는데 미니가 집을 나서는 걸 봤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겨울 새벽 4시에요? 어디로 간다고 말했습니까? 말은 안 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쓰레기 수거는 오전 7시 이후였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갈 이유는 없었지요. 첫 진술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동선을 묻자 기로 씨는 수산시장 전표와 식당 사장들이 증명해 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한 시간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통화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20일 밤 10시 37분 미니 씨가 기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 43초.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지만 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때 가장 많이 숨겨지는 건 바로 감정이 포함된 순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 형사의 눈에 상처가 들어왔습니다. 기로 씨의 오른손 등 세로 방향의 얇은 긁힌 자국.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밤에 화장실 가다가 벽에 긁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처의 방향은 벽 긁힘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은 모양에 가까웠지요. 형사들은 이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말은 있지만 사실은 없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도 기로의 진술은 끝까지 단순했고 지나치게 무감정했습니다. 슬픔도 초조함도 분노도 없었지요. 마치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형사들은 짧은 회의를 했습니다. 시간대가 계속 엇갈려 새벽 4시에 밥을 차려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손등 상처도 설명이 안 돼.
뭔가 숨기고 있어. 팀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CCTV부터 가자. 동선만 확인해도 반은 끝난다. 그리고 그날 밤 사건 기록부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동거남 박기로, 진술 다수 불일치, 추가 조사 필요, 물적, 증거 확보 시급. 2009년 2월 23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째 되는 날, 형사들은 가장 먼저 CCTV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009년의 정서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읍내 주요 도로에 몇 대, 은행과 관공서 앞에 몇 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사들은 미니 씨 집 주변 5km 반경의 모든 CCTV를 뒤졌지만 대부분은 각도가 맞지 않거나 고장 혹은 저장 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아날로그 CCTV는 72시간만 영상이 남았으니까요. 이거 쉽지 않겠는데. 한 형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박기로가 말하는 동선 강릉 수산시장, 태백 배달, 귀가 시간 이게 사실인지 증명할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팀장은 지도를 펼쳐 기로의 진술을 다시 복기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이 집에서 출발해 42번 국도로 강릉 방향. 그럼 이 일대 어딘가엔 뭐가 있어야 해. 주유소든 편의점이든. 형사들은 현장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겨울의 짧은 해는 오후 5시면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길목을 살피며 걷던 중 한 형사가 길가 50m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뭔가 있는데. 눈 덮인 밭 너머에는 찢어진 비닐이 걸린 낡은 비닐하우스가 서 있었습니다. 폐기된 지 오래된 듯 잡초만 우거진 초라한 구조물. 가볼까? 뭐가 있겠어.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비닐하우스 안은 오래된 농기구와 파손된 화분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때 형사 한 명이 천장을 보고 멈췄습니다. 저거 CCTV 아니야? 비닐하우스 천장 모서리에 작은 검은 박스. 아무도 예상 못한 곳에서 CCTV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전선을 따라가자 길 건너 작은 컨테이너로 이어졌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소유주는 서울에 사는 10년 전 폐업한 원예 농장 주인이었습니다. 허락을 받고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자 먼지가 수북한 컨테이너 안 한 켠에 오래된 DVR 장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원은 켜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다. 형사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모니터를 켜자 흑백 화면이 깜빡이며 나타났습니다. 화질은 형편없었고 각도도 좋지 않았지만 차량의 통행 여부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장 용량을 확인하자 일주일치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형사들은 2월 20일과 21일 영상부터 열어보았습니다. 프레임은 끊겼고 영상은 불안정했지만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형사들은 박기로가 출근했다고 한 시간, 2009년 2월 21일 새벽 4시 37분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04시 38분, 흐릿한 화면 속에서 은색 그랜저가 지나갔습니다. 기로가 타는 차였습니다. 강릉 방향으로 지나가는 모습. 이 부분은 그의 진술과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전 8시 17분. 같은 그랜저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집 방향에서 낫전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뭐지? 낫전리는 미니 씨 집 반대편, 사람도 거의 다니지 않는 계곡과 야산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09시 41분. 그랜저가 다시 나타나 집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 반을 거기서 뭐 했지?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기로의 진술엔 이 행적이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출발, 강릉 수산시장, 태백 배달, 저녁 6시 귀가, 그의 말, 그리고 이 CCTV.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한 거야. 숨긴 게 있는 거지. 형사들은 즉시 USB에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그날 야간 회의에서 진술과 CCTV를 대조한 결과 기로의 행적은 첫 번째 단계부터 무너졌습니다. 팀장이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낫전리, 이 일대 전부 확인하자. 야산, 계곡,
폐가 갱도 입구까지 전부 수색대 준비시킵니다. 그날 밤 이 사건은 실종이 아니라 숨겨진 무엇인가를 찾는 수색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CCTV, 끊기는 프레임. 하지만 그 속에서 진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남겨진 마지막 신호처럼. 다음 날 새벽, 수색대는 눈 덮인 낮전이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형사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무언가는 절대로 그들이 바라던 것이 아닐 것이라는 걸. 2009년 2월 24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째 되는 날, 경찰은 미니 씨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건의 진실은 거창한 단서보다 일상 속에 흩어진 작은 파편들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사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때로는 물증보다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다시 만난 사람은 딸 정서윤, 19세. 정선을 떠나 원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그녀는 실종 소식을 듣고 학업을 멈춘 채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끊어질 듯 떨렸습니다. 서윤 씨, 힘들겠지만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형사의 조심스러운 말에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어떤 분이셨어요? 조용한 분이셨어요. 집 밖으로 거의 안 나가셨고 장 보러 가실 때 외에는 대부분 집에 계셨어요. 외출하실 때는요?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요. 안경 쓰고 외투 입고 지갑 챙기고 나가시기 전에는 꼭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금방 다녀올게 하고요. 서윤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안경 없이 절대 안 나가요. 진짜 딱 한 번도 없었어요. 안경이 그렇게 중요하셨어요? 엄마는 고도근시예요. 안경 없으면 2미터 앞도 흐릿해요. 제 얼굴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늘 3개를 갖고 다니셨어요. 집안용, 외출용, 예비용. 그 안경 3개가 집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 그것은 외출이라는 단어를 단박에 부정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나가신 적은요? 말이 안 돼요. 그런 적은 절대 없었어요.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외투 꼭 입으셨어요. 한겨울에 잠옷만 입고 나간다는 건. 서윤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숨을 고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와 박기로 씨 관계는 어땠나요? 그 말에 서윤은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다툼은요? 가끔 아저씨가 술 드시면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언제부터 함께 사셨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 12년 됐어요. 아빠는 제가 어려서 돌아가셨고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다가 기로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평소 박기로 씨는 어떤 분이었나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늘 일하러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저한테 특별히 잘해주시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막 대하진 않으셨어요. 최근에 뭔가 달라진 점은요? 제가 학교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건 설 연휴였고 그때는 평소랑 비슷했어요. 그러다 서윤이 문득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치 기억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튀어나온 듯. 아, 그때 엄마랑 기로 아저씨가 돈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뭔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보였는데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돈이라면 어떤 성격에?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이번 달까지는 꼭 이런 말을 했어요. 형사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5만 원. 마지막 통화. 그 짧은 20초 동안 미니 씨가 남긴 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서윤은 형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찾을 수 있을까요? 형사는 답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실종에서 결말이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선 같은 작은 마을에서는 누가
언제 집을 나가고 술을 몇 캔 마시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알려지는 법이었습니다. 옆집 김순자 씨는 누구보다 미니 씨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니 씨는 정말 조용했어요. 인사 잘하고 남의 일에 끼어드는 일도 없고. 외출은 자주 하셨나요? 아니에요. 장 보러 갈 때, 병원 갈 때 정도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박기로 씨는요? 순자 씨는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술 좀 하시는 편이었죠. 주말마다 소주병 부딪히는 소리 들렸어요. 가끔은 언성도 높아졌고요. 다툼 소리가 났다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고 그냥 언쟁 정도요. 최근에는 어땠나요? 순자 씨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종 후엔 그 사람 행동이 좀 이상해요. 집에 불도 안 켜놓고 밤에 나가 있는 날이 많았어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차 시동 거는 소리도 났어요. 새벽 2시에요? 네. 평소엔 그 시간엔 절대 안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건너편에 사는 이철수 씨는 실종 당일 아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1일 아침 4시 반쯤에 기로 씨 차 나가는 거 봤어요. 제가 새벽 산책 나갔다가 마주쳤거든요. 평소에도 그 시간에 나가나요? 아니요. 보통은 1시간쯤 더 자요. 근데 그날은 뭔가 급해 보이더라고요. 표정이 급했다는 말인가요? 네. 담배 피우던 습관도 없이 그냥 바로 차 타더라고요. 철수 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오전 8시쯤에 또 들어왔다가 금방 다시 나갔어요. 제가 그때 또 본 겁니다. 또 다른 이웃 박영희 씨도 중요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 달 전쯤에 미니 씨가 30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했어요. 표정이 정말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무슨 일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정확히는 말 안 하셨는데 꼭 내야 하는 돈이라고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마을 슈퍼 최동욱 씨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일 오후에 미니 씨가 마지막으로 왔어요. 두부랑 달걀 사갔죠.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형사들은 이렇게 모인 증언들을 책상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미니 씨는 35만 원이 급하게 필요했다. 잦지 않던 돈 문제 대화가 설 무렵 포착됐다. 잠옷 차림 외출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박기로는 실종 당일 평소보다 훨씬 이른 새벽에 나갔다. 오전 8시 무렵 집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나갔다. 실종 후 그의 행동은 확실히 불안 쪽에 가까웠다. 마을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어떤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속으로 같은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박기로.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시골 마을 특유의 조용한 소문. 말보다 먼저 돌아다니는 살얼음 같은 기류. 그 기류는 대체로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2009년 2월 25일. 그날은 박기로가 세 번째로 경찰서에 불려온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처음 2번과는 달랐습니다. 참고인이라는 가벼운 이름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 방 안에 흐르는 공기는 이미 그를 용의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 CCTV 캡처, 이웃들의 증언, 실종 현장 사진들. 마치 모든 조각이 한 사람을 향해 모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로는 그 서류들을 보는 순간부터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시선은 한 곳에 닿지 못하고 계속 흔들렸습니다. 말은 담담하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진실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기로 씨, 지난번 진술 기억하시죠?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묵직했습니다. 네, 기로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21일 새벽 4시 반 출근, 강릉 수산시장 들렀다가 태백으로 배달, 저녁 6시 귀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형사는 말없이 CCTV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흑백 화면 속 은색 승용차가 새벽 어둠을 뚫고 나가는 모습. 4시 38분. 집에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진술과 맞아요. 다음 사진이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8시 17분. 박 씨 차량이 낯전리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기로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9시 41분. 낯전리에서 돌아옵니다. 형사는 한 문장으로 그의 진술을 부러뜨렸습니다. 강릉 갔다면서요. 그런데 왜 오전 8시에 낯전리에 계셨습니까? 침묵. 조사실은 숨 소리조차 남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형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침묵은 피의자에게 가장 잔혹한 압박이 되니까요. 오랜 침묵 끝에 기로가 입을 떼었습니다. 저는 그날 강릉 안 갔습니다. 형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갔습니까? 아침에 나갔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추워서 시동이 안 걸렸다? 형사는 바로 다음 질문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럼 왜 낯전리로 갔습니까? 이번엔 더 깊은 침묵. 기로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겨울 조사실은 춥지도 않은데 그는 혼자만 여름 같았습니다. 담배 사러 갔습니다. 낯전리에 담배 파는 데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드라이브였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씨, 드라이브 하기엔 낯전리는 너무 외진 곳입니다.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기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이번엔 통화 기록을 꺼냈습니다. 2월 20일 밤 10시 37분. 실종자 정민희 씨, 마지막으로 박 씨와 통화했습니다. 1분 43초. 무슨 얘기였습니까? 기억이 잘. 딸에게는 20초 통화. 35만 원만이라고 했어요. 왜 그 금액이었습니까? 기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형사는 의자를 조금 끌어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씨,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CCTV, 증언, 진술 불일치 모든 게 박 씨를 향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로는 물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헐떡였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는 금이 간 유리처럼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말하세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손을 내렸습니다. 눈은 시뻘게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뭘 몰랐습니까? 미니가 그렇게까지. 형사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기색이 번졌습니다. 미니 씨가 뭘 했다는 겁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등 상처. 이거 벽에 긁힌 자국 아닙니다. 손톱 자국이에요. 누가 긁었습니까? 저는 미니 씨가 긁은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절망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기로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8세 남자가 조사실 한가운데서 무너졌습니다.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자백 직전의 전형적인 무너짐. 이제 곧 나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주고 난 후 다시 조사실로 들어갔을 때 기로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커피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식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기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아래는 짙게 꺼져 있었고 얼굴은 순식간에 10년은 늙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형사는 녹음기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전멸하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주세요. 2월 20일 밤 그날부터. 기로는 깊고 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감춰온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긴 침묵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조각 사이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2월 25일 오후 4시입니다. 조사실은 숨조차 소리 내기 어려울 만큼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천장등 아래 작은 녹음기의 빨간 불빛만이 깜빡이며 이 방의 모든 긴장과 떨림을 기록하고 있었죠.
밖으로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표면에 비친 흐릿한 얼굴 속에서 도망칠 길을 찾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어떤 도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형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기로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목 안에 걸린 덩어리가 내려가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사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침묵은 곧 무너짐의 신호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월 20일 저녁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기로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이 넘쳐 책상 위로 툭 하고 떨어졌지만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표정으로 다시 잔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6시쯤 집에 왔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희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평범했지만 그 장면을 떠올리는 그의 얼굴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민희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계속 걱정하는 표정이었지요. 형사는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었습니까? 돈 이야기였습니다. 기로는 눈을 피했습니다. 35만 원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무슨 돈입니까? 그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으며 턱을 떨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장사가 안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채를 조금 빌렸습니다. 2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이자가 붙고 제대로 못 갚으니까 집으로도 전화가 오고 그랬습니다. 형사의 펜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걸 민희 씨가 대신 갚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하니까 민희가 그걸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훑었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동시에 실린 동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었습니까?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술을 좀 마셔서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진작 말을 안 했냐고 제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형사는 다음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밖에 나갔습니다. 혼자 걷고 싶어서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이어 물었습니다. 그때 민희 씨가 박 씨에게 전화했지요? 같은 집인데. 그랬습니다. 기로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울면서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35만 원 이야기도 했습니까? 또 말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기로는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말할수록 더 축 내려갔습니다. 집에 들어간 시간은 11시쯤 민희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은 그게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아니라 회피에 가까웠습니다. 형사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1일 새벽을 이야기해 주세요. 4시쯤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려고요. 그는 순간 말끝을 피했습니다. 민희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형사의 눈매가 좁혀졌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고 했지요. 맞습니다. 제가 차에 시동 걸고 있는데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울면서 또 35만 원만 구해달라고. 형사 박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로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그 새벽에 잠옷 차림의 아내를 두고? 네. 형사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언제입니까? 6시쯤 차가 이상해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민희 씨는? 기로는 눈을 깔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전이로 갔습니까? 혹시 거기 있을까 싶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산책 갔던 곳이라서. 낮전리에서 뭘 했습니까? 찾아다녔습니다. 정말입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엔 강릉 갔다고 거짓말했습니까?
제가 무서웠습니다.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기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 같아서. 조사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번 고요는 초반의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진실 바로 앞에 선 사람의 마지막 버티기 같았습니다. 형사는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기로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이미 반쯤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은 분명히 갔습니다. 그리고 금이 난 자리 사이로 곧 더 큰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2009년 2월 26일 아침입니다. 정선경찰서 회의실에는 수색 대원들과 형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큰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낫전리 일대가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야산, 계곡, 폐가, 버려진 탄광갱도처럼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들이었습니다. 오늘 집중 수색 지역은 낫전리, 계곡 일대입니다. 팀장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CCTV에 따르면 박기로가 이 근처에 1시간 반 머물렀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1팀은 계곡 상류, 2팀은 하류와 주변 야산입니다. 작은 흔적이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장비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삽, 곡괭이, 탐지봉, 랜턴. 2월 말의 산속은 눈이 녹아 발밑이 질척했고 그늘진 곳에는 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수색대는 낫전리로 출발했습니다. 좁고 구불거리는 산길을 따라 차량 5대가 움직였습니다. 예전에는 탄광 근로자들이 다니던 길이었지만 폐광 이후로는 버려진 길이었습니다. 계곡 입구에서 차는 멈췄습니다. 녹슨 표지판에 낫전리 계곡 1.2km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솔길로 이어지는 산길은 조용했고 겨울의 물소리만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대원들은 줄을 지어 계곡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곡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바위가 층층이 쌓여 있었고 나무들이 양쪽에서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이 길을 올 수 있었을까요? 젊은 대원이 물었습니다. 스스로 온 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그 말 이후 말들이 끊겼습니다. 1팀은 계곡 상류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바위 틈, 숲을 속, 물과 주변을 세밀히 살폈지만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팀은 하류와 야산을 수색했습니다. 형사들은 박기로의 진술을 떠올렸습니다. 미니 씨와 산책 왔다고 했지요. 네, 몇 달 전에 왔다고 했습니다. 계곡 아래쪽에는 비교적 평탄한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자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간이 화덕, 깨진 병, 낡은 비닐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오는 자리 같습니다. 대원들은 주변을 헤쳤습니다. 나무 뒤, 바위 뒤, 숲을 속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때 한 형사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 뭔가 이상합니다. 공터에서 20m 떨어진 곳. 나무 아래의 흙이 주변과 달랐습니다. 더 어둡고 더 촉촉했고 최근 뒤섞인 흔적이었습니다. 가봅시다. 다가가자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파고 다시 덮은 흔적이었습니다. 낙엽과 가지가 어설프게 덮여 있었지만 금방 구분되는 상태였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무전기로 호출이 들어갔습니다. 이 팀 위치로 모두 집결하십시오. 발견했습니다. 곧 모든 대원들이 모였습니다. 삽이 들어갔습니다. 한 삽, 두 삽, 20cm쯤 흙이 걷혔을 때 하얀 천이 나타났습니다. 잠옷 천이었습니다. 멈추십시오. 손으로 합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대원들은 맨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잠옷 아래로 사람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정민이 씨였습니다. 잠옷 그대로 얼굴을 위로 한 채 묻혀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몸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형사 둘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새로운 대원은 고개를 돌렸고 오래된 형사도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순간은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촬영합니다. 검시관 호출하십시오. 찰칵,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한 숲속에 울렸습니다. 검시관이 도착했습니다. 사망한 지 약 5일 정도로 보입니다. 정확한 건 부검 후 알 수 있습니다. 외상은 없습니다. 질식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젊은 대원이 말했습니다. 누가 묻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미니 씨는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겨졌습니다. 하얀 천이 덮였습니다. 한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앰뷸런스가 계곡을 떠났습니다. 대원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서윤 씨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박기로 체포합시다. 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후 3시 박기로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 정서윤은 영안실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서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같이요. 어떤 사건은 거대한 단서 대신 평범한 일상의 반복에서 길이 드러납니다. 미니 씨가 걷던 길, 기로가 들렸던 장소, 그 작은 흔적들이 비극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간 끝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말과 함께 말입니다. 2009년 4월 춘천지방법원 정선지원입니다. 박기로의 재판이 열리던 그날 법정은 숨 쉬기조차 무거울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맨 앞줄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정서윤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막 19세가 된 대학생이었지만 지난 2달이 그녀의 표정에서 모든 시간을 앗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빛은 비어 있었고 이미 울 만큼 울어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박기로는 초췌했습니다. 48세였지만 세월은 그의 얼굴을 60대로 만들어 놓은 듯했습니다. 새치가 아니라 거의 하얗게 변한 머리칼, 깊게 패인 인중과 턱선, 그리고 끝내 서윤 씨 쪽을 단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차분하게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기로는 2009년 2월 21일 새벽 동거녀 정민희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법정의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피고인은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뒤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시신을 은닉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습니다. 재판은 2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증언했고 사건을 맡았던 형사들이 출석해 확보한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검시관은 부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 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2월 21일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로 보입니다.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12년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였으며 고의적 살인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시신을 은닉한 행위는 계획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반복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입니다. 최후 진술의 시간입니다. 박기로는 마이크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미니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서윤이한테도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목을 조른 것입니까? 기로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미니가 쓰러졌습니다.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유기한 것입니까? 네. 저는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겁이 났습니다. 2009년 6월 15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기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법정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습니다. 2024년 출소 예정.
그때 그는 63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민희 씨는 45세에서 영원히 시간이 멈췄습니다. 재판 후 서윤 씨는 기자들을 피해 조용히 뒷문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한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유족으로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서윤 씨는 멈춰 섰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5만 원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돈이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남에게 부담 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돈도 꼭 필요한 순간에만 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35만 원 때문에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슬픕니다. 엄마 인생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만약이라는 단어는 서윤을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10시 43분 20초 동안 들렸던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 서윤아, 35만 원만. 그 떨림이, 그 절박함이, 그 숨죽임이 매일 밤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희 씨는 괜찮아. 자야지라고만 말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015년 이 사건은 다큐멘터리 35만 원의 무게로 다시 조명됩니다. 제작진이 서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서윤 씨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엄마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35만 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보다 큰 무게일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악인으로 만들기 위한 재연도 아닙니다. 단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정민이라는 한 여성이 45년을 살았고, 웃고, 울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단 35만 원을 붙잡았다는 사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이 기억만큼은 흐려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선의 겨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